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운동량과 충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논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머릿속 실험실로 가서 실험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 지금부터 생각할 준비들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실에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일단 운동량과 충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이 방법,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론과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를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쪽을 쭉 한번 따라올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항상 머릿속 실험실에서 사고 실험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고 실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시각화를 시키고 그걸 기호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준비들을 먼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과 충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먼저 충돌이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물체만 있다라고 했을 때 충돌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물체가 있어야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 그렇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학습을 해왔는데, 이제부터 투바디 문제, 이걸 물리학에서는 투바디 문제라고 해요. 투바디 문제, 그러니까 이체 문제로 이렇게 다루어서 문제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체가 그냥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쉽게 그냥 먼저 증명을 하고 정의를 먼저 증명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들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운동량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운동량은 원래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멘텀인데 기호는 M으로 안 써요. M으로 안 쓰고 여기를 어떤 걸 쓰냐면 소문자 P로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대문자 P로 쓰면 뭘 뜻했었어요? 그렇죠? 대문자 P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일 얼마나 했니? 하는 일률의 개념을 썼잖아요. 그거하고 기호를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소문자 P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칙이 그렇죠? 뉴턴의 이법칙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뉴턴의 이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R자 힘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MA와 같다라고 하는 꼴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질량은 여기에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기는 질량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칠판 지우개가 있어요. 칠판 지우개를 내가 여기서 밀 거예요. 이렇게 밀었다라고 했을 때 저 칠판 지우개의 질량이 바뀔까요?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제는 이 물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참고로 알아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여기서 말하는 빠른 속도라고 하는 거는 빛의 속도에 근접해가는 속도예요. 그 정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실제 이 질량은 고유한 값이 아닌 게 돼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해예요. 이때는 질량이 증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역학계에서는 제가 얘를 이렇게 밀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질량을 안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MV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뉴턴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는 새로 써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비슷하네. 놓고 나서 여기를 뉴턴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MV라고 하는 유망한 값을 여기를 운동량으로 정의를 했던 거예요. 얘가 운동량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운동량의 정의를 이렇게 놓고 나서 아까 기호는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P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운동량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운동량의 정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말했던
대문자 P로 썼던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스칼라였어요, 벡터였었어요? 그쵸? 이거는 스칼라량이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저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벡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속도라고 하는 게 벡터예요. 속도가 이렇게 벡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질량이라고 하는 좀 아까 빛의 속도로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스칼라량이에요. 그 벡터에다 스칼라량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식 자체를 다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MV라고 하는 거를 여기 운동량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정의가 나와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운동량은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힘도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서 써주면 돼요. 이게 일반화된 식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 무슨 뜻? 그러니까 실제 F 이퀄 ma라고 하는 이 식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가 뉴턴의 2법칙이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이게 더 일반적인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뉴턴의 2법칙에 대한 일반화된 식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율이 곧 알짜 힘이 되는 거예요. 알짜 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를 정의를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임펄스라고 해요. 임펄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I자를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바로 요식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요식을 이렇게 갖고 와서 쓸 건데 일단은 그냥 크기로만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은 우리가 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변수를 분리하면 되는 거죠. 변수를 분리한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쪽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dp가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는 f dt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변수 분리형은 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무조건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초기치부터 나중치까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운동량의 나중치에서 이렇게 운동량의 초기치를 빼준 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쓸게요. 여기는 힘하고 시간사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운동량에서 여기 운동량의 초기치를 빼준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는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뺐으니까 기호를 뭐를 쓰면 돼요? 델타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만큼 부분 여기가 뭐하고 같냐면 이게 임펄스라고 하는 충격량의 정의예요. 여기가 충격량의 정의예요. 정의가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읽냐면 이만큼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정리가 또 나와요. 여기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량 정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리가 이전에 배웠던 게 하나가 더 있죠. 어떤 걸 배웠어요? 그렇죠? 어떤 걸 배웠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과 에너지 쪽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게 있었었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변화량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었죠. 이쪽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불렀어요.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정리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시오렘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공리 정리할 때 바로 그 정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뉴턴이 왜 정의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게 뉴턴이 정의를 한 거예요. 뉴턴이 정의를 했는데 뉴턴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왜 정의를 했을까요?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편리성이냐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모래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바위가 있어요. 두 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모래알과 바위 누가 지면에 먼저 닿을까요? 서로 똑같이 닿겠죠? 왜 그러냐면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두 물체는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때 등산을 갔어요. 등산 가가지고 암벽 등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 중에 위에서 모래알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굳이 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속도가 똑같은 바위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얼른 피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큰 충격량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여기서 보면은 속도라고 하는 하나의 특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성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등산 같은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질량을 곱하게 되면은 완전히 속도에 대해서 다른 값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래알과 바위는 속도가 같아요. 하지만 바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운동량이 커질 테고, 그리고 그 운동량의 변화율이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 실험 모델을 한번 들어봐요. 여기를 이해를 할 때 여기다 사고 실험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사고 실험이라고 쓰고 여러분들이 암벽 등반할 때를 이렇게 등반이죠? 등반할 때를 생각을 해봐요. 모래알이 떨어질 때 하고 얘 바위예요. 바위가 떨어질 때 하고 그렇죠? 가속도는 같을지 몰라도 속도는 같을지 몰라도 여기 질량을 곱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쪽으로 잠깐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쯤에다 쓸까? 여기쯤에다 쓸까요? 여기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요 보존 법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체가 하나가 움직일 때를 고려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충돌을 해서 운동량이 보존되려고 한다면 물체는 두 개의 물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두 개의 물체.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충돌을 하려면 한 방향으로 가면 충돌할 수가 있을까요? 충돌은 물론 하기는 하겠죠. 얘가 빨리 따라오면. 근데 일반적인 추돌이 아니라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와야 충돌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식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 물체가 힘을 갖고 방향이 반대로 올 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때를 우리가 뉴턴의 3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 되는 거냐면 원과 이렇게 원이 두 번째 물체한테 힘을 가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한테 힘을 가해요. 근데 이들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리깨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만큼 부분은 결국에는 이거로 바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줄여서 쓸게요. 여기를 넘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쪽은 m1인 물체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m1인 물체의 초기 속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넘겼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테고 여기는 dt가 될 테고 여기는 이렇게 m2 물체에 이렇게 초기 속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초기 속도라고 해서 i자를 이렇게 써줄게요. 여기도 초기 속도예요. i예요, i.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0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안쪽에 들어있는 이 값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dt가 있고 d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은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운동량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P1의 운동량으로 쓸 수가 있고 플러스 여기는 P2의 운동량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빨간 색깔로 쓴 이만큼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운동량의 전체니까 토탈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여기 TOT로 쓸게요. 토탈이에요. 토탈. 얘가 전체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개에서 운동량 자체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도 투바디 문제로 바꿨어요. 이렇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비교를 해볼 게 있어요. 그 비교는
공간상 여기쯤에다 쓸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어떤 걸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여기 비교라고 이렇게 쓸게요. 좀 전에 말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방금 여기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곱한 거는 얘는 뭐의 정의였냐면 임펄스라고 하는 충격량의 정의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비슷한 게 하나가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뭐 어떤 게 나왔었냐면 똑같이 여기에 일정한 힘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공간 텀, 다시 말해서 거리에 대한 텀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를 거리를 잘게 짜는 걸 일정한 힘을 다 곱해서 전체 더한 거, 이게 무엇의 정의였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어떤 거의 정의였냐면 일의 정의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과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를 잠깐 비교를 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벡터 곱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게 가위 곱으로 곱하는지 아니면 도트 프로덕트로 곱하는지, 다시 말해서 내적인지 외적인지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인지 벡터 프로덕트인지를 꼭 한번 구별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부터 시작을 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됐었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였었어요. 힘의 벡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다 알 테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한 거냐면 거리를 잘게 잘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길이가 있었겠죠. 근데 전체 길이를 잘게 잘라서 다 더하면은 이게 전체 길이가 될 테니까 길이를 잘게 잘라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미소 길이 벡터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벡터에다 벡터를 곱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곱해야 옳은 방정식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여기를 어떻게 해야 옳은 법칙 또는 옳은 원리가 나오냐면 여기를 점곱으로 이렇게 곱해줬었어요. 바로 이렇게 벡터 곱을 점곱으로 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스칼라량이었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힘은 벡터일 테고 그리고 나서 이쪽도 시간을 벡터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로 곱해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왜 틀리냐면 여기에는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동한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 1m 이렇게 생각하면 스칼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듯이 1m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렇게 벡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벡터예요. 벡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1초, 10초, 100초 이런 식으로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로 벡터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벡터에다 스칼라를 곱한 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임펄스는, 맞아요. 임펄스는 여기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얘는 벡터량이에요. 벡터량. 여기는 물리량 자체가 벡터량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비교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나를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를 알아봐야 돼요. 어떤 걸 알아봐야 되는 거냐면 단위를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단위를 이렇게 알아볼 때 여기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량의 단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질량이 있죠. 그러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니까 여기는 킬로그램이 나올 테고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초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터 퍼 초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운동량의 단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펄스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임펄스의 단위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왜? 같다고 그랬네. 그지? 임펄스나 운동량이나 서로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임펄스의 단위도 이걸 거예요. 그죠? 이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F = ma이기 때문에 여기 킬로그램에다가 A 미터 퍼 초의 제곱을 곱한 거예요. 근데 뒤에 시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충격량의 단위라고 하는 것도 이쪽에다가 그냥 쓸까요? 그냥 이쪽에다 쓸까요? 충격량의 단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킬로그램, 여기 시간이 하나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미터 퍼 초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단위까지 알아봐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비교까지
1과 비교까지 해봐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는 전체적인 원리와 법칙인 거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 현상에 어떻게 적용시키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실제 현상에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운동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다른 제목을 하나 붙일게요. 어떻게 붙일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이 아니라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문제를 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사고 실험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간단한 모델을 들 거예요. 여기 당구공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풀이 방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고 실험을 할 건데 그리고 그걸 시각화를 시킬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봐요. 두 당구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충돌을 하려면 여기에는 요 방정식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와서 빵 하고 부딪혀서 서로 튀어나가는 모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충돌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이해를 간단하게 들기 위해서 1차원 충돌로 할게요. 자, 그러면 해보면 돼요. 두 공이 꽝하고 충돌하면은 서로 부딪힌 다음에 서로 지금 각자 멀어지고 있는 이런 모델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런 모델을 들어서 우리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사고 실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 실험실에서. 그리고 얘를 모델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를 이렇게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저 현상을 여기다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두 물체가 서로 와서 충돌한 다음에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거 그림을 좀 구가지가 않아서 새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M1인 물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M2인 물체가 있었어요. 여기 질량은 서로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 물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초기 속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기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M1인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어떻게 돼요? 지금 벡터 크기는 정확하게 논하지 않고 그냥 방향성만 논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M2의 속도니까 2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 물체의 초기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기 속도기 때문에 I자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뒤에 어떻게 써요? 충돌한 다음에 서로 멀어졌죠? 서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원이라는 물체가 멀어지는 나중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F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도 이렇게 멀어졌어요. 얘도 이렇게 V2에다가 나중 속도만큼 멀어졌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벡터의 길이는 고려하지 않고 쓴 거예요. 임의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델을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들 다들 이해 갔죠? 이렇게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중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방금 배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몇 번 얘기를 하지만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호를 써요. 등호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법칙을 쓸 수가 있냐면 저쪽에서 배웠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정의는 MV꼴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기본을 정해놔요. 그리고 어떻게 논할 거냐면 우리는 이쪽을 충돌 전이라고 볼 거예요. 여기가 충돌 전,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을 충돌 후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충돌 전과 충돌 후로 바꿔줄게요. 충돌 후가 여기 그 벡터를 빨간 색깔로 그렸기 때문에 이쪽을 붉은 색깔로 써줄게요. 이쪽을 충돌 후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전과 후는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관없고 저는 그냥 이쪽을 전, 이쪽을 후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니까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고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올 테고 그리고 또 하나 M2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초기 속도를 가지고 온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충돌 후는 어떻게 됐어요? 충돌 후는 여기는 이렇게 그림을 새로 그려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나중속도로 움직였을 테니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속도로 움직였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다가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냐면, 붉은 색깔로 쓸게요.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나중속도를 가지고 움직여 왔고, 여기 나중속도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를 새로 써줄게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M2라는 물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중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왔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운동방정식을 하나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여기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실제 자연 현상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얘를 머릿속 실험실로 가서 단순화를 시키고 그걸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뒤부터는 그냥 타당한 법칙이나 원리를 찾아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생각들 해봤어요? 정리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의미를 부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이만큼에다 쓸까요? 여기를 우리가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를 여기를 우리가 이런 식 충돌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탄성 충돌을 한 경우예요. 탄성 충돌 대표적인 예는 여기서 했듯이 당구공 충돌이에요. 여러분들은 당구공 충돌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 얘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당구공 충돌을 생각을 하면. 근데 충돌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충돌이 있을 수가 있냐면, 당구공 충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했을 때 모양이 바뀌었나요? 변하지 않았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충돌을 하도 많이 시켜서 찌그러져 있는 여기 휴지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을 한번 충돌을 시켜볼 거예요. 빵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변했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빵 충돌하면 모양이 변했죠? 바로 이런 식 충돌을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에는 탄성 충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비탄성 충돌도 있어요. 탄성 충돌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어떤 예냐면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 이런 예의 대표적인 예는, 또는 파손되는 경우, 여기에 대표적인 예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 충돌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자동차 충돌 나서 솔직히 충돌 나면은 사고 나면 위험해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과학 시간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자동차 충돌을 예를 들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탄성 충돌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동차 충돌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동차 충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다룰 때 이렇게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파편으로 튀어나가거나 하는 이런 비탄성 충돌은 전체 계를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다루기 쉬운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조금 아까 이쪽을 우리가 트럭이라고 할게요. 실험용 트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을 실험용 소형차라고 할게요. 두 개가 마주 와서 빵하고 충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빵하고 충돌한 다음에 쭉 하고 트럭이 밀고 가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이 대형 트럭이에요. 이쪽이 소형 자동차예요. 실험용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 빵하고 부딪히게 되면 쭉 하고 밀고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질량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퍼펙틀리라고 하는 걸 붙여서 여기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성 충돌. 우리는 이 경우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탄성 충돌이라고 했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부딪혔을 때 뭐가 들려요? 제가 갑자기 무엇이 들리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에는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소리 에너지로도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런 걸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탄성 충돌만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다시 모델링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쪽은 사고 실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물체가 와서 조금 아까 했듯이 두 물체가 이렇게 와서 빵 충돌한 다음에 한꺼번에 움직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충돌 후를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파란 색깔이 충돌 전이었었어요. 전이고 여기에서 보면은
빨간 색깔이 충돌 후였었어요. 이쪽도 이렇게 후였었어요. 충돌 후. 여기는 두 가지가 충돌 전이고, 그리고 이쪽도 우리가 충돌 후를 그림으로 시각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공 두 개가 여기 공이 됐던 어쨌든 간에 M1 또는 이렇게 M2라고 하는 물체 두 개가 빵하고 부딪힌 다음에 여기가 합쳐져서 어떤 임의의 속도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속도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그냥 같이 움직인 속도를 그냥 대문자 V로 쓸게요. 대문자 V로 움직이는 이런 식 사고실험 모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등호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똑같을 거예요. 충돌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1 V1의 초기 속도, 그리고 또 하나 M2 여기가 V2의 초기 속도로 이렇게 물체가 이동해 와서 빵 충돌했어요. 여기가 후예요. 후는 질량이 합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질량이 M1 플러스 M2가 합쳐졌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속도는 얼마라고? 합쳐진 속도 대문자 V를 썼으니까 얘가 대문자 V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대문자 V는 나중 속도예요. 합쳐진 후의 속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중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나중 속도를 쓰게 되면은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얘로 여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M1 V1에 초기 속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M2 V2에 초기 속도가 있을 테고, 이거를 질량의 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바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이쪽 탄성 충돌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쪽에서 나중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요식 하나로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 속도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개가. M1도 나중 속도를 갖고 M2도 나중 속도를 가져요. 근데 방정식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값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는 못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법칙을 찾아서 보조를 시켜주면 되겠죠? 바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하나를 정리를 해놔야 돼요. 어떤 정리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두 가지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법칙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사용할 수 있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법칙을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약간 위로 올려서 쓸게요. 처음에는 저기서 배운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운동량 보존이라고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저 물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 보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 보존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를 쓰게 되면 P는 여기가 MV 꼴인 거고,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K는 2분의 1 MV의 제곱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요. 여기는 성립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성립을 해요. 그러면 여기를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운동량의 초기값하고 운동량의 나중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동그라미를 쓴 거는 성립한다라고 뜻이에요.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의 초기치하고 운동 에너지의 나중치가 같다라고 하는 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쪽을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MV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여기를 이제 직접 쓰게 되면은 등호를 중심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2분의 1 MV의 제곱꼴이에요. 하지만 요 물체라고 보면은 여기는 원이 들어갈 테고 여기는 초기 속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2분의 1 요 물체예요. 여기는 M2가 질량이었었고, 그리고 V는 2의 속도가 될 테고 여기는 초기 속도의 제곱꼴로 이렇게 충돌 전을 이쪽을 써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나가는 이 속도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2분의 1 M1의 V1의 나중 속도의 제곱꼴이 될 테고 여기는 2분의 1 M1의 V1의
나중 속도의 제곱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봐요. 꼭 한번 여기 심화학습이라고 쓸게요. 심화학습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방정식, 요 두 개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 V1의 나중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 V2의 나중 속도가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꼭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 1번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M2가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는 M2라는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식을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V2의 초기 속도가 0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나서 이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M1의 나중 속도 그리고 M2의 나중 속도를 다시 한번 구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V1의 나중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 V2의 나중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꼭 한번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탄성 충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비탄성 충돌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해요. 여기는 사용해도 돼요. 여기는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운동에너지에, 그리고 운동에너지의 나중치, 얘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써도 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예요.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위치에너지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 두 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게 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1차원에서 논했기 때문에 만약에 용수철에 의한, 용수철만 쓸게요. 용수철에 의한 위치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용수철에 대한 위치에너지니까 2분의 1 kx에 여기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런 예가 어떤 거냐면, 한 여기쯤에다 쓸까요? 저 1번에 대한 예. 그러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마찰이 있던 없던 이렇게 빗면을 줄게요. 가급적 마찰은 일단은 없다라고 볼게요. 마찰은 0이에요. 그리고 요게 M1이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M2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용수철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바뀌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쪽을 이렇게 벽면으로 만들어요. 벽면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용수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초기 속도로 옮겨오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M 안에 초기 속도로 이동해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돼야 되기 때문에 M1이 와서 빵 하고 충돌하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M2하고 합쳐지면서 용수철을 밀고 들어갈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M1이 초기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M2하고 빵 충돌하면은 두 물체의 질량이 합쳐지면서 용수철을 밀고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용수철의 위치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바로 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모델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나 모델 또는 예가 났나? 예라고 쓸게요. 예가 났네. 이렇게 우리는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과학은 예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기에 예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중력이라고 쓸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인 거니까 여기는 mg y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탄동진자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여기를 탄동진자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여기도 실험으로 직접 이해를 해볼 거예요. 탄동진자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과거로 돌아가요. 한 17세기, 18세기, 16세기, 17세기쯤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막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그걸 총알이라고 봐요. 총알이 나왔어요. 총알이 나와서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 속도를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게 탄동진자 문제예요.
요즘 같으면 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과학 장비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그런 전자 장비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이해들 갔죠? 바로 그때 그걸 어떻게 지냈냐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어요. 여기 탄동진자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이렇게 천정이에요. 천정에다가 이렇게 줄을 띄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나무로 진자를 만든 거예요. 나무로 얘가 진자예요. 진자를 만들고 이쪽에서 우리가 총알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총을 빵 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총알이 쭉 오면서 나무에 박히겠죠? 틀림없이 총알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나무에 박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자를 밀어 올리겠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기는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여기는 진자를 이런 식으로 총알이 박히면서 여기에 이렇게 박혀있는 상태를 처음에 여기는 그리지 말까요? 이렇게 박히면서 총알이 와서 박히면서 얘를 밀어 올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만큼 올라간 여기를 Y라고 쓸게요. 이만큼 올라간 높이를 알면은 이 총알에 이렇게 발사됐던 초기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얘를 그냥 원이라고 쓰고 이렇게 되면은 이 초기 속도, 이 총알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간 높이를 이용해서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법칙이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에는 두 가지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여기도 용수철 위치 에너지예요.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런 경우나 이런 식 모델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탄성 충돌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모델이 여기 보면은 1차원 충돌 하나를 다뤘어요. 여기도 이 탄성 충돌에서 여기를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줄게요. 그런데 탄성 충돌에서는 또 하나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여기를 얘라고 이렇게 듣게요. 얘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도 얘였었고 사고 실험 모델 얘.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당구공 충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빨간 색깔 공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파란 색깔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공이 비껴 충돌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 공이 와서 빵 맞고 튀어나간 거예요. 이해갔죠? 여기 공이 서 있는데 얘가 이동해 와서 빵 맞고 튀어나간 거예요. 바로 이런 식 모델이에요. 이런 식 모델. 그럼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와서 충돌 후에 이쪽으로 이렇게 충돌을 한 후에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얘도 이쪽에서 이렇게 튀어나갔을 거예요. 그쵸? 바로 이런 식 모델의 얘가 있어요. 이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은 운동방정식도 한번 세워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튀어나간 각도, 이만큼 각도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가 얼마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몇 도로 튀어나갈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몇 도? 그렇죠? 여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90도일 거예요. 실제는 요 파란 공하고 빨간 공은 90도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그러니까 당구형으로 어떤 회전을 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90도로 이렇게 튀어나가요. 이런 식 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얘인데 1차원적인 예하고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2차원 예에 대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특수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답을 구해봐야 돼요. 무엇을 바탕으로? 바로 여기에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 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비탄성 충돌일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것처럼 곧바로 세워도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꼭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문제 조건에 맞게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당한 걸 찾아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운동량과 충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다예요. 여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필수는 반드시 숙지를 해두고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검토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만 딱 하나 얘기를 할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였었어요. 벡터였었어요. 얘가 벡터예요. 그러면 벡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크기도 있지만 방향이 있어요. 방향.
여러분들은 방향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이동해 올 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쪽, 숫자가 증가하는 쪽, 이쪽은 플러스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 이쪽은 숫자가 좌표상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향을 꼭 고려해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값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여기를 꼭 고려해 줘야 돼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플러스 값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방향,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계산할 때 이 식을 이렇게 쓸 때 방향을 꼭 고려를 하는 순간에 않게 돼 있어요. 요 방향 조심해야 돼요. 여기 방향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가 1번 예, 여기가 2번 예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 내용이 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운동량과 충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꼭 한번 숙지를 해봐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를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명한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에서 볼게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